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유부 10년 차 주부입니다. 저는 참는 게 미덕이다.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은 애초에 하나도 없다라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마저도 저랑 안 맞고 마주치면 매일 싸우기만 하는데 저를 온몸으로 다해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죠.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한 소리다. 그럼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했냐고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결정하는 게 쉬웠다고 대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에게 뭔가 후광이 비친다거나 운명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길래 연애를 시작했죠. 1, 2년 연애하다 보니까 그냥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집안이나 형편도 비슷한 게 평범하게 연애하듯 결혼해서 살면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러길 바랐고요. 남편은 워낙 말이 없고 무뚝뚝해요. 저는 그래도 남편에게는 농담도 좀 하고 애교도 부리려고 해봤는데 전혀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남편이 말은 없어도 제 말은 잘 들어주거든요. 결혼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원래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구해주기로 하신 동네가 있었죠. 저희 친정과 시댁 중간에 대교가 하나 있는데 그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했었고요. 저와 남편이 그맘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계속 야근이라 집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죠. 저희가 말한 위치에 괜찮은 집이 있으면 먼저 좀 봐달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시큰둥했습니다. 집 구하는 비용은 우리가 더 내는데 친정 시댁 딱 중간에 신혼집 구한다는 건 진아, 네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저는 순간 실소가 터질 뻔한 걸 간신히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유치해서요. 어머니, 사실 양화대교 근처로 신혼집 구하기로 했는데 엄연히 따지자면 저희 엄마 집에서는 어머님 댁보다 30분이나 더 걸려요. 저희 직장 문제도 있어서 그쪽으로 구하기로 한 건데 지금 와서 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머님 바쁘시면 그냥 두세요. 저희가 쉬는 날 알아볼게요. 사실 시어머니가 대단히 돈을 더 많이 내셨으면 말도 안 합니다. 신혼집 구할 비용으로 시어머니께서 3억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집도 안 알아보고 무작정 본인은 3억뿐이니 3억으로 알아서 구하라고 하셨죠. 네, 저도 압니다. 3억 엄청 큰 돈이죠. 하지만 서울 중심부에서 3억짜리 집을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전세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는 집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에서 2억을 급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세를 구하든 매매를 하든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알아보라고요. 아직 집을 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집 구하면 인테리어랑 혼수는 친정에서 해야 하니까 사실 엄연히 따지자면 시어머니가 더 내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도 있는 앞에서 저런 소리를 툭툭 하시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더 툭툭거리시는 게 저와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같이 살기를 바라셨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에 몇 번 시댁에 놀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집이 넓으니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이 농담이겠거니 그냥 웃어 넘기려다가 자꾸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길래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들으니까 듣기 싫어서요. 어머님, 저는 저희 엄마하고도 못 살아서 일찌감치 독립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제가 성격이 별나서 어머님이랑 저랑 같이 못 사실 거예요. 최대한 웃으면서 진담을 담아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지 싶었어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니 시어머님도 더 이야기하기 머쓱하셨는지 더 이야기하지 않으시더군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 누나는 결혼하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랑 줄곧
사시다가 남편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혼자 사시기 겁도 나고 서운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 성격이 어른들하고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다들 그렇겠지만 제가 유난히 잔소리나 싫은 소리 듣는 걸 잘 못 참아요. 꼰대짓도 잘 못 넘어가고요.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발 뻗고 자는 편이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사들한테 할 말 다 해서 상사들이 제가 제일 무섭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혼자 사세요. 저 학교 다닐 때 친정아빠랑 이혼하셔서 진작 따로 사셨거든요. 저도 대학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고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엄마랑 붙어 있기만 해도 매일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취직하자마자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정작 같이 사는 엄마랑은 매일 싸운다는 게 저도 속상해서요. 엄마도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처음엔 서운해 하셨지만 지금은 엄마도 너무 만족하십니다. 귀찮은 거 없이 혼자 사니 여유롭고 편한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와 살겠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확실히 제 생각을 말했죠. 만약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거면 저는 절대 남편하고 결혼 못 한다고요. 그러니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네. 나도 우리 엄마랑 안 맞아. 엄마랑 살기 싫어서 자기랑 결혼하는 건데 내가 뭐하러 엄마랑 살자고 하겠어. 남편이 살갑고 자상한 사람은 아니어도 제 말은 항상 잘 들어줘요. 제가 좋다는 건 같이 해주고 싫다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담배 피우는 거 싫다고 말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니 저도 믿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판단이 맞았어요. 진작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한 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상대해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시어머니와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화가 많고 예민해요. 결혼 초기 때부터 도대체 왜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고요.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기고 고집부려서라도 끝까지 버티시는 편이었죠. 꼰대 중에 최강 꼰대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벼르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당신이 같이 살자고 하면 당연히 제가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틀어지니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계획한 대로 양화대교 근처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복도식이긴 해도 평수도 작지 않아서 둘이 살기는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신혼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매일 달랐죠. 시작은 반찬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혼집에 오셨었는데 뜬금없이 집에 냉장고를 보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게 서랍장이니 냉장고니, 아유, 냉장고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뭐에다 쓰겠어? 내가 해온 반찬 반도 안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 김치 냉장고 어딨어? 둘이 사는데 김치 얼마나 먹는다고 김치 냉장고를 사요. 필요 없어서 안 샀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사려고요. 저희 신혼집에 냉장고를 어떤 걸 사든 김치 냉장고를 사든 도대체 왜 간섭을 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 어머, 아니 너희 부모님도 아낄 거를 아끼셔야지. 가장이 자고로 잘 먹어야 힘을 쓰고 돈을 버는 건데 냉장고가 꽉꽉 차야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니? 안 되겠다. 너 살림 배울 때까지 내가 매일 와서 반찬 만드는 거라도 좀 알려줘야지. 제가 매일 출근하는데 반찬 만드는 걸 배울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으면 되니까 그냥 두세요. 저는 짜증이 나는 걸 꾹꾹 누르며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으신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 말을 아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요즘 여자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내 아들 반찬 사 먹인다는 소리를 해. 어? 난 지금까지 내 아들 키우면서
반찬 사 먹여본 적 없어. 와,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할머니가 오셔서 저런 소리를 하셔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어머니 아들 입양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남편 밥 차려주고 반찬 해주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왜 어머니에게 반찬 만드는 걸 배우고 혼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야? 아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 봐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들어봐야 뻔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해서 상한다고 말한 것뿐인데 괜히 당신이 민망하니까 나이와 위치 가지고 저를 짓누르려고 하는 방법밖에는 모르시는 거죠. 저런 소리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아주 신물이 납니다. 저는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뭘 오냐오냐 해주신 건지 정말 몰라서 물어볼 참이었죠. 그런데 그제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나서더군요. 둘 다 그만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집 개판이라고 욕하겠어. 밥이든 반찬이든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엄마도 괜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만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보, 이 꼴 좀 봐요.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아들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자기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요. 시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부르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를 했고요. 저에게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라는데 저는 도저히 내키지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시어머니도 제가 믿고 치사해서 더는 마음대로 안 오시겠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독한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천연덕스럽게 집에 오셨어요. 언제 또 남편에게 현관 비밀번호는 물어보셨는지 매일 시장을 봐서 주방에 잔뜩 널려놓고 음식을 하셨죠. 그것도 딱 제가 퇴근해서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요. 모르는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알아서 장도 봐오고 밥도 차려주니까 좋지 않냐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저도 온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와서 집에 오면 편하게 누워있고 싶고 밥이고 뭐고 대충 아무거나 꺼내서 먹어도 상관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퇴근해서 돌아온 저를 옆에다 세워두고 원하지도 않는 반찬 레시피를 줄줄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결혼하고 석 달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제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무슨 소리를 해도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대놓고 하지 마시라 반찬을 잔뜩 해놔도 남편도 저도 잘 먹으니까 버린다고까지 했는데 제가 반찬을 버리든 말든 다 배울 때까지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아가, 네가 그랬잖아. 너 우리 아들 밥 해주려고 시집 온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먹을 거 알아서 차려주고 가겠다는데 네가 못하게 하면 되겠니? 어? 내가 오는 게 싫으면 너희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든가. 시어머니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 밥 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했던 소리가 그렇게 안 잊고 오셨는지 자꾸 꼬투리를 잡으시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저도 속에 있는 말을 참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만날 때마다 매일 티격태격 했거든요. 점점 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게 된다는 게 은근 저의 정신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퇴근하고도 바로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놀다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요. 저 딴에는 그게 최선이었죠. 시어머니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뒤틀렸으니까요. 문제는 반찬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피해 다닌다는 걸 금방 눈치채신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이에 퇴근에 들어온 남편 밥도 챙겨주고 설거지까지 해놓으시고요. 너는 도대체 결혼한 유부녀가
남편 퇴근하고 들어올 때까지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어머, 너 술도 마셨니? 저는 전혀 결혼해서 분가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신혼집에 드나드시니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죠. 제가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들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들어오면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언제고 한 번은 터질 줄 알았는데 그날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참았어요. 생각 같아선 이미 진작에 집에 오지 마시라고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라고 했을 텐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어머니와 등을 지고 살 수 없으니 꾹 참은 겁니다. 제 나이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제가 제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 못해요? 우리 엄마도 이야기 안 하는 걸 가지고 어머님이 왜 자꾸 간섭하시냐고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아직 외투도 안 벗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보자마자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군요. 원래 시어머니라는 게 이런 건가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남의 자식인데 어째서 저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줄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네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니까 하는 소리지. 네가 지금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으러 다닐 때니? 시집 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줄 생각을 해야지. 그 나이에 술까지 먹고 다니면 애가 참 알아서 잘 생기겠다. 시어머니는 이제 하다 손주 타령까지 하셨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안 그래도 매일같이 집에 드나드시면서 반찬이니 청소 같은 거로 잔소리하시고 남편 건강 챙기라며 쉴 새 없이 하는 잔소리 너무 듣기 싫었는데 이제 저도 한계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집에 멋대로 오시는 거 하지 마세요. 오실 일 있으시면 아들 말고 저한테 전화하고 오세요. 저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오지 말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건 진심이었어요. 더는 제가 버틸 수가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 나한테 하는 소리니?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집에 우리 엄마 오신다는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못 오게 해? 시어머니가 저에게 별의별 소리를 해도 모른 척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던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한 소리 하자 그제야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쏘아보더군요. 여기 당신 혼자 사는 집 아니야. 엄연히 나랑 같이 사는 우리 집이라고. 내가 불편하면 안 오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어머니 밥 먹고 싶으면 당신이 퇴근하고 가서 먹고 오면 되잖아. 제 말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저런 되먹지 못한 년이 며느리로 들어왔냐며 욕까지 섞어서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방에 들어와 버렸죠. 잠시 뒤 남편이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젠 저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요. 그날 이후로는 싹 사라졌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절대 잘 지낼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만약 제가 한 행동에 실망해서 저와 못 살겠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혼해줄 생각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말 당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해먹이고 싶어서 그러신 건지는 몰라도 저에 대한 배려는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괴롭혀서 떼어내려고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로부터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딴에는 제가 괘씸해서 오지 않은 거겠지만 저는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남편과도 일주일 넘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전혀 불편할 게 없었어요. 저야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남편과도 결혼해 살다 보니까 그 정도 일 가지고는 서운하지도 않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바라는 것도 없었고요.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가 애틋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도 전혀 살가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일이 하나 생겼어요. 사실 굉장히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당황스러워서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과 임신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죠. 하필 그때 남편과 사이도 대면대면 할 때라 어떻게 말해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같이 가자고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영 신통치 않더라고요. 아, 그런 걸 꼭 같이 확인하러 가야 돼? 애가 내 배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당신만 갔다 오면 되잖아. 저는 순간 남편이 무슨 사이코패스 혹은 AI 로봇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참 무뚝뚝하다고 자부하지만 남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내가 임신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있죠? 내 배에 있다고 내가 혼자 만든 애야? 당신이 애아버지니까 같이 가서 아기가 생긴 걸 맞는지 얼마나 됐는지 같이 보고 오자는 얘기잖아. 저는 더는 남편에게 실망할 일도 기대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일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남편들처럼 자리에서 폴짝 뛰며 좋아하거나 꽃이라도 한 송이 가져다 주길 바란 것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따위로 굴 줄 몰랐어요. 남편은 결국 병원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산모들 있는 병원에 따라가기 민망하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대체 뭐가 민망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제 말에 남편은 저더러 그럼 자기가 비뇨기과에 가면 따라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이고, 기껏 핑곗거리가 생각한 게 비뇨기과야? 여자도 비뇨기과 가는데 민망할 게 뭐가 있어. 당신 나중에 아파서 병원만 가봐. 내가 절대 같이 안 가줄 거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퍼부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갈 일 있으면 절대 같이 안 가줄 거라고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도 없었지만 저는 이를 벅벅 깔았어요. 자기 새끼가 생겼다는데도 저 지경이니 나중에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오기나 하겠냐고요. 저런 인간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5주 정도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만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냐고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그때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 연락도 안 했거든요. 친정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시니 빨리 연락드리라고 성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제가 말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며느리 임신했어. 5주래. 엄마가 그렇게 손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기 나오면 엄마가 봐줘야 돼. 알았지? 아이고, 웬일로 기특한 일을 다 했네. 근데 엄마더러 애를 보라니? 어? 네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어깨도 아파서 매일 병원 다니는데 다 늙은 엄마한테 무슨 애를 맡기고 싶어? 그럼 시터 구할 돈을 주던지. 우린 둘 다 일하고 장모님도 일하니까. 집에서 노는 엄마가 봐주는 게 당연하지. 가끔 보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아무래도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나만 생각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세도 많은 시어머니한테 다짜고짜 애를 봐달라고 통보하듯 말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엄마더러 집에서 논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이래서 자식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쩔쩔매는데 아들은 자기 엄마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사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저에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본인은 노후에 돈 많이 모아서 바닷가 근처에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하루 종일 낚시나 하면서 놀고 먹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나 부모보다
본인을 위해 돈을 벌고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고 했죠. 아마 그래서 갑작스레 아이가 생긴 게 무조건 기쁘지 않을 거예요. 당장 아이가 태어나면 곁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저도 사실 육아보다는 일하고 싶어요. 어려서 부모님 이혼하시고 엄마랑 둘이 살면서 엄마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 자식까지 건사하며 살기가 힘드셨죠. 이혼할 때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 중학교 때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수학여행비를 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애써 안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어머니는 속상했는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연락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을지 사실 저는 가늠이 안 돼요. 저야 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는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결혼하시면서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한 거였죠.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요. 그런데 그 생활비 가지고 아버지가 매번 쪼잔하게 구셨나 봐요. 가계부를 쓰라고 하시더니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했다네요. 한의원 3만 5천 원. 이게 뭐야? 누가 한의원을 갔는데? 우리 엄마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자꾸 밭에 나가시길래 한번 한의원 모시고 가서 검사받고 침 좀 놔드렸어. 아이고 효년하셨네 나셨어. 내가 번 돈으로 왜 네 맘대로 생색을 내고 다녀? 한의원을 한 번 가면 계속 오라고 하는 거 몰라? 장모님 무릎 안 좋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냥 약국 가서 약이나 사다 드리면 될 일을 괜히 키우고 앉았네. 저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상냥한 아버지였기에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만나온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돼서 이혼하셨을 때도 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혼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어린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싫었대요. 부모로서 이혼하는 것도 미안한데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어머니를 돈 가지고 힘들게 했다는 것도 나중에 제가 다 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일하고 들어오셔서 고단할 때마다 막걸리를 한 통씩 드셨는데 조금 취하면 그때 일을 주저리 하시고는 했어요. 그랬으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참고 아버지에게 손 벌리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전 절대 나중에 자식이 생겨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남편 도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그러셨거든요. 여자도 돈 벌어야 돼. 남자가 살림 핑계, 자식 핑계 대면서 집에서 살림하라고 주저앉히려고 해도 굴하지 말고 일 그만두지 마. 애는 엄마가 다 봐줄 테니까. 그냥 어머니의 술 주정이겠거니 하고 듣고 말았었는데 이제 저도 시집 오고 애도 생기니까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친정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하고 만삭 때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할 때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더니만 막상 애가 나오니까 육아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이한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제가 육아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20대 초반에 취직해서 그때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으니 저는 육아휴직하면 실컷 잠도 자고 영화도 봐야지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영화는커녕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애가 원래 이렇게 안 잔다는 사실을요. 애가 1시간마다 깨더라고요. 그나마 육아휴직 때는 나았습니다.
6개월 만에 복직했는데 출근하면서 돌도 안 된 아기 키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육아로 시어머니랑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하면서 남편의 부탁 아닌 부탁으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는데 이게 또 은근 힘들더라고요. 결혼 초기 때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던 제가 아이를 맡기고 나서 할 말이 있어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가 지하철 하나 놓쳐서 10분만 늦어도 죽는 소리를 했거든요. 아유, 애가 남자애라 그런가 싫어서 잠깐만 안고 있어도 아주 그냥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 더군다나 엄마 오는 시간은 벌써 아는지 너 올 때만 되면 더 울고불고 보챈다니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마음이 안 급할 수가 있겠어요. 6시 땡 퇴근하면 바로 튀어나와서 지하철을 타는데도 행여나 50분 늦을까 골목길을 달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식에 있어서 남편에게 그날만 좀 일찍 들어가서 애 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야근이라고 그 시간에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낳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전화하면 뭐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에게 전화라도 좀 해달라고요. 나는 야근이고 당신은 회식인데 당연히 당신이 연락해야지. 안 그래도 엄마 애 봐준다고 매일 생색내면서 힘들다는 소리 자꾸 해서 민망해 죽겠는데 내가 술 먹으러 가는 마누라 편까지 들어야겠어? 아니,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만 더 봐달라고 부탁드려 보라는 거잖아. 저도 성질 같아서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상무님이 전원 다 참석하라는 회식을 나만 애 핑계대고 빠지냐고 소리치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남편도 매일 야근으로 힘들 텐데 부부싸움까지 해봐야 좋을 게 없었죠. 저는 결국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식이 있다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알았다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15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날처럼 술맛이 없던 적은 처음이에요. 소고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폭탄주도 하나같이 다 맛이 없었어요. 저는 연신 시계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충 1차가 끝날 때쯤 몰래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서 불이 나게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시어머니 코 고는 소리만 거실에 가득하고 아들은 혼자 기어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꺼내고 있더라고요. 아직 이도 몇 개 나질 않았는데 딱딱한 사과며 채소를 입에 물고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들이 들고 있던 과일을 뺏었습니다. 혹여나 잘못 깨물어서 목으로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니, 애가 냉장고 문 열어서 사과며 당근이며 이로 다 갈아놨어요. 아직 이도 몇 개 안 났는데 이거 그대로 목으로 넘기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돌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요즘 이가 간지러운지 자꾸 딱딱한 걸 입에 넣더라고. 제가 개월수에 맞는 음식이랑 장난감 다 미리 알려드리고 꺼내놨잖아요. 준수는 또래보다 느려서 아직 이유식도 못 씹어먹는데 이렇게 대충 보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티 안 내고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 전에도 개월수에 맞지 않는 과자를 주셔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아들이 피부가 약하고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서 신경 써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태평하게 구시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유난하니까 우리 준수가 또래보다 다 느린 거야. 애들은 무조건 털털하게 키워야 쑥쑥 건강하게 크는 거라고. 털털한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키우는 게 제일이죠. 저번에도 어머님이 실수해서 병원까지 입원했는데 또 그러시면 안 되죠. 당신, 말이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애 보는 게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보든지.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해.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가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고 욱해서 저에게 퍼부었어요.
시어머니가 애 보느라 매일 고생하시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면 저는 개인적인 약속이며 모임은 한 번도 나가질 못했어요. 심지어 눈치가 보여서 친정에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본인은 회식이며 친구들과 약속, 심지어 주말마다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매번 낚시도 갔어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생색을 내니 못 봐주겠더라고요. 당신이 애 보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생색이야. 어머니가 애 봐주신다고 내가 매일 퇴근하고 와서 애 보고 주말은 몽땅 다 내가 보는데 당신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남편 하는 꼴이 항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다고 말해도 이 집안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설마 너 예뻐서 네 아들 봐주는 거겠니? 내 아들 생각해서 봐주는 거지. 안 되겠다. 네가 시어머니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버릇을 고쳐줘야겠네. 나 내일부터 안 올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 지금 당장 그러시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찰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더는 내 몸 상해가면서 며느리한테 잔소리 듣고 싶지 않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다 아시면서 정말 안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오시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안 오셔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본인은 회사에 가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랬어도 어떻게 출근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할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드렸죠. 제 우는 소리에 놀라서 뛰어오신 어머니는 제 상황을 들으시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앞으로 준수는 엄마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출근해. 저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어머니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그러고는 다니던 일까지 그만두시고 곧바로 저희 아들을 봐주러 오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쑥스러워서 그런 소리를 못한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쩌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으니까 부부지 저랑 남편이 무슨 정이 있나 싶었어요. 남편은 워낙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자식이 생기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원래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옛날 저희 때 하던 재롱잔치처럼 무대에 올라가 춤도 추고 연극도 하는 거였죠. 한 달 전부터 유치원에서 초대장이 왔길래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일에 하니까 미리 회사에 이야기해두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휴가도 몇 개 안 남았는데 꼭 그걸 써야 돼? 사실 애 발표회야. 엄마만 가도 되는 거잖아. 혼자 가기 싫으면 장모님 모시고 가든지. 저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었어요. 본인은 아들이라고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으면서 어쩜 저렇게 자식한테 베풀 줄 모르는 인간으로 자랐을까 싶더라고요. 당신은 주변에 애들 키우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다들 애 하나 둘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이런 행사 있으면 무조건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와. 당신은 우리 아들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생각 같아서는 꼴 보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하면 그게 또 아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엄마가 와서 박수치고 사진도 찍어주는데 우리 아들만 엄마만 덜렁 와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는 성질이 나도 참고 남편을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아들 생각해서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설득으로 되질 않았어요. 본인은 죽어도 그런 데는 못 가겠대요. 남사스러워서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없던 정도 떨어져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엄마를 모시고 아들 발표회를 갔어요. 사실 매일 제 아들을 보느라 힘든 어머니를 하루라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제 아들 일에 어머니를 끌고 간 거죠. 어머니야 손주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니까 좋다고 하시지만 저는 좀 서운했어요. 남편도 같이 갔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카톡 프사를 아들 발표회에서 친정엄마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해놓은 걸 시어머니가 보시고 쪼르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준수 발표회 했니?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이, 그런 자리에는 당연히 친할머니가 가야지. 듣는데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굳이 친자를 붙여서 친할머니가 가야 하는 자리라는 게 뭔가 싶었죠. 애 아빠도 안 간다는데 할머니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저만 가려다가 준수가 서운할 것 같아서 어머니 모시고 다녀온 거예요.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외가하고 친가하고 같아. 내 아들이 안 가도 내가 갈 수 있는 거지. 다음부터는 사돈 말고 꼭 나 불러.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절로 피식 실소가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귀한 손주 친할머니가 좀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애는 친정엄마가 보시는데 발표에만 어머님이 가시는 건 좀 웃기죠. 남편하고도 아들 보면서 참고 사는데 시어머니 헛소리까지 들어주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든 화를 내시든 할 테면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죠. 시어머니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다 보니 애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애 방학 때 일주일만 맡기려고 해도 일 있다, 바쁘다, 핑계대기 바쁘셨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죄송해서 더는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어요. 아이를 학교 보내고 출근하면 퇴근하면서 바로 학원에서 픽업해서 집에 가야 했죠. 옷도 못 갈아입고 밥해서 먹이기 바빴죠. 숙제까지 봐주고 씻고 누우면 밤 10시였습니다. 아들 낳기 전에는 퇴근만 하고 와도 녹초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스스로 신기하기만 했죠.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잠이 든 아들 얼굴을 보면 미안했어요.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방학에도 학교 학원 다니느라 아들도 고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오랜만에 휴가를 쓸 수 있어서 아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죠.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기특한 말을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고요. 저는 아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아들과 친정 엄마와 좋은 시간 보내야겠다 싶어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 엄마가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꼼짝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바로 친정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괜히 네가 옮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 손주도 옮으면 큰일이고 이서방도 걸리면 출근도 못하는데 안 되지. 어머니는 그 와중에 사위까지 신경 쓰셨어요. 사위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저는 괜히 더 성질이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여행은 못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전복죽이랑 동치미를 만들어서 친정 앞에 가지고 갔어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걱정돼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자고 계셨어요. 열이 너무 나서 꼼짝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40년 넘게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대로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독감인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다고 우리 집에 모시고 가야겠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독감이면 전염병인데 나랑 애도 있는 집에 온다는 게 말이 돼?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병원에서도 독감 걸린 지 벌써 3, 4일 지나서 전염성은 거의 없대. 그렇게 싫으면 하루만 모시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시댁에 좀 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예민해서 냄새나면 잠 못 자는 거 몰라? 지난번에 명절에 장모님 댁 가서 보니까 장모님도 이제 연세 드셨는지 할머니 냄새 나더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더는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됐어. 나 어차피 휴가니까 내가 그냥 여기 며칠 있을게. 당신이 거기 있으면 애는 어떡해? 나 주말에 낚시 가는 거 몰라서 이래?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약이나 사다 드리고 빨리 와. 지금 안 오면 나 애 두고 나갈 거야. 남편은 무슨 남편 새끼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해열제를 챙겨드리고 열이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오기는 했지만 제가 그날 집에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 새끼를 떠올리며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속으로는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인과응보가 맞긴 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새벽부터 낚시 갔던 남편이 웬일로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오자마자 난리를 쳤어요. 당신 뭐하는 여자야?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싶어서 대꾸도 안 했죠. 아니, 자기 엄마 독감 걸렸을 때는 온종일 병간호하더니만 시어머니는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썼지?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 똑똑히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전화가 와서 남편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는 길에 쓰러지셨나 봐요.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갔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답니다.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 기관에 손상이 와서 언어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했대요. 남편은 그걸 가지고도 제 탓을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더니만 그런 병에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졌구나 싶더라고요. 암튼 오는 길에 이 집 내놓기로 했어. 어머니 나오시면 일상생활 어렵다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남편은 제 앞에서 뻔뻔한 소리를 표정도 안 변하고 하더라고요. 무슨 개소리야. 이 집 당신 마음대로 왜 내놔? 그리고 우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당신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 어떻게 모시기는 당신이 며느리인데 일 관두고서라도 모셔야지. 제 남편이지만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애 낳고 키울 때는 일도 못 그만두게 하고 우리 엄마만 부려먹더니만 자기 엄마 아프니 이제는 저더러 일 관두고 자기 엄마 돌보라네요. 수술 받고 중환자실 들어갔더니만 병원비가 장난 아니야. 이 집 팔면 당분간 병원비는 되겠지.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에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똥 인상을 쓰며 뭐 하는 짓이냐고 눈을 부라렸죠. 저는 그 정도로도 마음이 안 풀려서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어머니가 아들 주라고 보내주신 수정과를 꺼내서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죠. 미친놈이 똥 싸고 앉았네. 내가 미쳤냐? 이 집 팔아서 너희 엄마 병원비를 내게? 이건 내가 몇 년 전부터 침대 서랍에 넣어둔 이혼 서류야. 이걸 드디어 꺼내게 되네.
더 말할 거 없고 우리 그냥 이혼해. 수정과를 뒤집어 쓴 남편이 제가 던진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피식 코웃음을 치더군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혼하고 평생 불쌍하게 산 장모님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 그리고 당신처럼 아들 끔찍하게 여기는 여자가 아빠 없이 애를 키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그러니까 이혼당하는 거야. 우리 엄마나 나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수원에 건물이랑 아파트 다 주시고 가셨어.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넌 중풍 걸린 네 엄마나 잘 돌보면서 살아. 뭐? 건물? 아니, 여보, 그런 중요한 말을 왜 나한테 안 했어? 우리가 이혼을 왜 해? 우리 늙으면 같이 바닷가 가서 전원주택 지어서 살기로 했잖아. 남편이 괘씸해서 제가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장례식장에도 안 왔거든요. 결혼식 날도 안 본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가는 건 오버러나요. 그런 인간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바뀌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얼굴에 묻은 수정과를 쓱쓱 닦으면서요. 정말 찌질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안 온 인간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준 재산 이야기를 왜 해? 나한테 빌어먹을 생각 말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남편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도 돈 앞에 무너지더군요. 남편은 무릎만 안 꿇었지 제게 애원을 했어요. 어머니까지 중풍에 걸렸는데 자기 혼자 어떡하냐고요. 어쩌긴 뭘 어째. 당신 원래 하던 대로 어머니 약 사드리고 낚시 다니면서 살면 되지.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걱정돼서 망설이긴 했어요. 더 생각해보니 남편이 아버지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저런 인간 없는 게 낫지 싶었죠. 저는 이혼하고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뭐하러 참았나 싶을 정도로요. 사실 이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텼는데 저는 쿨하게 남편과 거래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넘겨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밉상인 게 아파트 이야기 하자마자 이혼해 주더라고요. 저런 쓰레기랑 지금이라도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로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이사를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육아도 살림도 함께하니 삶이 훨씬 더 살만해졌습니다. 아들도 새 집과 동네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마음에 걸려서 받았더니 어눌한 목소리로 계속 우시더군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용서해줘. 잠시 뒤 어디다 전화하느냐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는 질릴 대로 질려 생각도 안 나지만 싸우다 정이 들었는지 아주 가끔 시어머니는 생각이 나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 해서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그래도 이혼 잘했다 응원의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럼 더 씩씩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70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제 딸아이에게 일어났던 지옥 같은 일과 그 속풀이를 하게 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보수적인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살던 집 뒷뜰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아버지는 소를 한 마리 데리고 벼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셨죠. 젊은 시절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가업이었던 농사를 이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6남매 중 둘째로 위로 누나가 있었기에 장남으로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고 학력고사 성적이 좋아 인근 큰 도시의 유명한 국립대 경영학과를 가게 됐죠. 사실은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동생들도 많은데 서울에 보내는 형편이 힘들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저는 고향 부근 1시간 거리 정도 지역에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막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기 새내기 은행원이었던 저는 업무 실수를 해서 허둥대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 지내는 타지 생활이 힘들기도 해서 취직하고 1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로 은행 창구 일을 하는 친구였지만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직원이었죠. 아침마다 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자판기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것저것 물어보니 시골에 형제가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때는 여자들이 대학까지 마치는 경우는 흔치 않기도 했고요. 저는 그 아가씨와 결국 연애를 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난 그래도 너 정도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그 여자애여야 하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더구만. 어머니, 그래도 전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여자여만 해요. 허락해 주세요. 아휴, 모르겠다. 난 아무튼 다시 생각해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어 그렇게 결혼하고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아기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은지라 산후조리한다고 했지만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잘 쉴 수 있도록 보살폈지만 결국은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아내는 그 힘들다는 투석을 하게 됐죠. 여보, 많이 힘들지?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힘들지. 돈 벌어야지. 나 돌봐줘야지. 미안해, 여보. 직장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난 신경 쓰지 마. 난 하나도 안 힘들어. 그저 당신이 얼른 낫는 것만 생각해. 저는 당시에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은행 일을 하면서 아내를 정말 살뜰히 보살폈지만 아내는 제때 신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결국은 제 딸아이가 5살밖에 안 되었을 무렵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황망하게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도 그냥 아내를 따라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 등 뒤로 업어달라고 매달리던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난 후 남겨진 딸아이는 엄마가 없자 그 빈자리를 안 건지 자주 칭얼대고 외로워했어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미안해. 우리 딸 엄마 많이 보고 싶지. 그런 딸아이를 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치겠다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딸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먼저 간 아내의 목까지 내가 엄마 아빠 몫을 다 해주리라. 우리 아이에게 그늘이 없게 내가 잘 키우리라 하고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커서 유치원에 간 딸아이는 아빠,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언제 와? 라고 묻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응, 아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엄마랑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은 숨 막힌다면서 저를 타박하곤 했죠.
그렇게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에 옛말 그대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딸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딸바보 아빠로 살았어요. 다행히 딸은 엄마의 부재에도 밝고 건강하게 쑥쑥 잘 커주었습니다. 열심히 딸을 키우면서 저도 은행에서 점점 직급이 올라갔어요. 딸이 고등학생일 무렵 저는 부지점장을 달게 됐죠. 그래서 다행히 딸이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가 밥벌이라도 시원찮았다면 우리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양껏 못 해줬을 텐데 말이죠. 딸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엄마들이 신경 써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는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어요. 가끔 엄마와 팔짱 끼고 옷을 사러 가거나 목욕탕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긴 했지만요. 그럴 때면 딸은 자신을 결혼하면 꼭 딸을 낳아서 엄마랑 같이 데이트 못한 한을 풀겠다면서 저에게 웃으며 말하곤 했죠. 아무쪼록 딸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 서울의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딸아이 친구 엄마들의 시선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유, 아이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어쩜 이리 기특한 딸로 키우셨대요. 좋으시겠어요. 주변 엄마들의 칭찬이 자자하기도 했어요. 괜히 딸로 인해 제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죠. 딸이 대학 입시를 치를 무렵에는 수시가 점점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딸은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마침 학교에 수시 전략을 잘 짜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본인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게 됐어요. 무려 서울대 약대를요. 저는 딸이 서울대를 붙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교 1등만 하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전교에서 상위권 정도였는데 생활 기록부며 농어촌 전용 지역 집이 있었던 것 등 몇 가지 유리하게 반영된 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는 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대학에 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일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갈 수 없어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저에게 딸은 씩씩하게 말하더군요. 아빠,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약사 돼서 아빠 호강시켜 줄게요. 엄마 없이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사랑해요. 마치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리 말하는 딸이 너무 고맙고 또 예뻤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 근처 좋은 대학을 가면 안 되겠냐 말리고 싶었지만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다면 딸아이의 인생은 나와는 좀 더 다르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서울로 딸을 보내고 말았죠. 처음 며칠은 딸을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제 시간도 많아지고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딸을 키우느라 취미랄 것도 없이 살았는데 시간이 생기니 운동 동호회도 들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가끔 전화를 하면 딸은 딸대로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문물을 즐기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고 잔뜩 신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방학만 되면 신나게 제 선물을 이것저것 사들고 내려오곤 했죠. 그렇게 딸이 서울대학에 입학하고 2년을 마친 때였어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보세요? 딸내미, 잘 있었어? 별일 없지? 불길하게도 수학이 넘어 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전화가 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여보세요? 지연아, 듣고 있어? 한참 만에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저기 서울로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들을 떨치며 그 길로 차를 몰아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 딸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잡생각과 걱정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그저 어쨌든 큰일이 있었다면 멀쩡히 전화를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최소한 어디를 크게 다친 것은 아닐 거라며 위로를 했죠. 사실 딸은 이상하게 이번 겨울방학에는 집에 오지 않고 3학년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취업 준비도 미리 하려면 토익 학원도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내심 섭섭했지만, 그래, 취직 준비를 요즘은 3학년부터 한다더라. 바쁜데 어쩌겠니? 그냥 다음에 아빠가 한번 서울 갈 일 있을 때 들르마 하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저도 지점 일이 바빠서 올라가지 못하고 유야무야 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간신히 딸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서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은 학교 앞 신축 풀옵션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끽 무거운 문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저에게 제일 처음 보인 것은 딸의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배였습니다. 지연아, 딸, 너 몸이 왜 이러니? 어? 딸은 하루 종일 울어서 퉁퉁 부은 것이 분명한 얼굴로 저에게 애써 미소를 짓더군요. 아빠, 잘 지냈어요? 내가 내려가야 했는데 미안해요. 들어오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방문한 딸의 자취방에는 현관에 남자 신발이 한두 켤레 나뒹굴고 있었고, 옷장에도 남자 점퍼 같은 옷이 걸려 있어 어딘지 제 딸의 집 같지 않은 남자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하니까 생각 회로가 끊겨버린 듯 했어요. 한참을 넉나간 사람같이 앉아있던 저는 딸이 뒤뚱거리며 힘겹게 가져다 준 물 한 잔을 다 비우고 딸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어서 말하라고요. 도대체 네 몸이 왜 이러냐고 말이죠. 딸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이 막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지방에서 처음 서울살이를 하는 터라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같은 과 친구들이 자신을 촌뜨기로 볼까봐 한동안은 서울말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아서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중앙 동아리라도 들자 하면서 게임 동아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컴퓨터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좀 이과 성향인지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래요. 그렇게 게임을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동아리 말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정모도 하게 되고, 정모를 나가보니 게임이라는 공동 취미 때문에 즐거워서 술자리도 하게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대요. 그 남자는 자신은 농구를 하다가 프로농구 선수가 되지 못해서 대학을 일반 경영학과를 가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눈썹이 진한 훈남 외모의 그 청년에게 제 딸은 호감을 느꼈대요. 나와는 다르게 뭔가 세련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몇 번을 만나 게임도 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제 딸은 더욱 그 사람과 친밀해졌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하다 보니 서로 연애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계속 밖에서 만나보니 그 사람을 자취방에도 들이게 됐다고 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경솔한 딸 애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바쁘다는 명분으로 자주 올라와 체크하지 못한 제 탓도 크다고 생각해 괴롭더군요. 그 사람은 회사 일을 하다가 한 번씩 피곤하다고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일요일에 딸의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바보같이 그 사람에게 빠져서 지냈다고 딸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을 간 그 사람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전해주려다가 딸은 그만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해요. 여보, 오늘 언제 온다고 했지? 저녁 해야 돼? 수화기 너머로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지만 아기 웅얼거리는 소리도요. 딸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온 그 사람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오빠, 방금 전화 오던데 누구야? 전역해야 되냐고 묻던데 부탁인데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남자는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추궁하는 제 딸의 눈을 보면서 자신이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더군요. 갓 돌이 된 아기가 있다고, 삶이 너무 지쳐서 게임 정모라도 나가면 활력이 생길 것 같아서 나갔는데 너에게 반해버렸다고. 그래서 유부남이라고 하면 상대를 안 해줄까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딸은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를 쫓아내고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딸의 인생의 첫 연애이자 첫 이별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 입맛도 없고 구역질도 나는 것 같아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상하게 그 후에는 또 입맛이 돌아서 내가 실현당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나 봐 하면서 입맛 도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살이 5kg 이상 단기간에 확 붙으면서 뭔가 나른하고 모든 일에 기력이 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뱃살이 너무 쪄서 바지도 맞지 않고 불편해서 같은 과 친구가 효과가 좋았다고 하던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 준다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가 이런저런 증상 등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고는 일단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대요. 염증 수치 같은 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딸은 그렇게 소변 검사를 하고 임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임신이라고요? 아,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임신이라니, 저는 아직 학생인데. 여자였던 의사 선생님은 임신이고 입덧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월이 좀 된 것 같으니 어서 산부인과를 가서 정확하게 몇 주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생리주기 체크 안 하냐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다고 해요. 제 딸은 고등학생 때 입시 준비를 하면서 생리불순이 심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리를 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석류다 뭐다 좋다는 것을 챙겨 먹였고요. 그런데 그 불규칙한 주기 때문에 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몇 개월을 지내왔던 겁니다. 마침 입덧으로 살이 쪄서 난생 처음 뱃살이 찌니까 불편한가 보다라고 배가 조금 나온 것도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뱃살이 찐 것과 임신한 것을 헷갈리다니. 아무튼 정신이 번쩍 든 딸은 그 길로 허둥지둥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임신 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남자의 아이가 틀림없어서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도 연락하기 싫었는데 일이 생겼어. 나 아이가 생겼어. 오빠 아이야. 근데 오빠도 알잖아. 나 이 아이 낳을 수 없어. 그래서 연락한 거야. 오빠도 어쨌든 책임이 있으니까 아이 지울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연락했어. 딸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지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인데 그 사람은 제 딸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면서 한 번만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제 딸을 설득했대요. 당연히 매몰차게 네가 임신이든 말든 내 애 맞냐는 등의 온갖 막장 드라마 같은 반응을 생각했던 제 딸은 그래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그놈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날 그 남자는 자신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절대 아이를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 정리하고 올게. 응? 한 번만 믿어주라. 나 정말 사랑해. 오빠 아이는 오빠 유부남이잖아. 다 정리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이 지우지 마. 제 딸은 이미 3개월이면 작은 개월수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서질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남자도 아이도 얼른 정리해버리고 다시 대학 공부에 매진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4개월째에 접어들자 병원에서 낳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떻겠냐고 딸이라고 성별을 슬쩍 말해줬다고 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제 딸의 소원은 바로 결혼해서 딸을 낳고 엄마와 가져보지 못한 오붓한 시간을 딸과 데이트를 하며 보내는 것이었는데 하필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아이가 제 딸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딸이었던 겁니다.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이 형체를 갖춰 나가는 것을 보고 공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딸은 차마 중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딸은 미련하게 헤어진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갑자기 임신부가 됐어요. 학교는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2학기에 휴학을 했고요. 한동안 그 사람은 정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딸의 앞에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 딸의 집에 며칠씩 머물면서 몸을 챙기기도 하고 맛있는 것들을 사주기도 했답니다. 아빠, 난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3달 넘게 딸의 곁에서 예비 신랑 노릇을 하면서 우리 신혼집은 여기로 하자, 조만간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신혼여행은 멀리 못 가겠지만 그래도 어디라도 가자며 계속 딸을 홀렸더군요. 딸은 저에게 이제 그 사람을 인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은 언제 정리되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이미 숙려기간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최종 마무리가 된다고 넌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챙기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의 원룸 앞으로 웬 젊은 여자가 아기띠를 하고 찾아왔대요. 그 여자는 딸을 보고 대뜸 여기 우리 남편 있죠? 이 인간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가씨, 정신 차려요. 저 인간 완전 바람둥이에요. 바람핀 전적이 화려하다고요. 나는 재산 때문에 지금은 이혼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물러나세요. 네? 맑게 못 알아들어요. 난 못하니까 아가씨가 정리하라고요. 어쩌다 저런 놈한테 물려가지고. 다짜고짜 여자는 그런 말을 남기고 딸의 집에 같이 있던 그 남자를 끌고 가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내가 꼭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동안 우리 아기 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이러면서 사랑해. 내 사랑은 오직 너뿐이야. 꼭 기다려줘 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딸은 혼란스러웠지만 1달 정도를 더 기다려봤대요. 그런데 그 후로 남자는 연락이 되질 않아서 딸은 속은 것이 아닐까 미칠 지경이 돼서 사방으로 남자를 찾아다녔답니다. 남자가 다닌다고 말한 회사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산다고 한 동네 집 앞에 가서 수소문을 해보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자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어디 멀리로 이사를 간 것인지 전화도 불통이 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해요. 딸은 긴 이야기를 마치며 울면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놀랄까봐 혼자 잘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던 아빠 이야기를 내가 믿고 그 사람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순진했나 봐. 차라리 임신 초기에 아빠한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난 진짜 헛똑똑인 것 같아. 이제 6개월이나 됐는데 어쩌지?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그 길로 딸을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어요. 아기는 안 되었지만 내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든 내 딸의 인생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산부인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중절 수술 자체가 불법이고 이미 6개월이라 위험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기도 늦었을 뿐더러 잘못하면 산모나 아이나 좋지 않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사정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며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중절 수술을 해준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애걸복걸하면서 딸아이의 인생이 달렸다고 매달리자
자신도 불법 행위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 안다고 수술을 해보자고 어렵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딸은 중절 수술 날짜를 간신히 잡고 병원으로 가게 됐죠. 저는 한시름 놓았다 싶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딸 몸만 잘 추스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딸에게 걱정 말고 한숨 푹 잔다 생각하라고 아빠가 휴가 내서 몸조리 도와줄게 라고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수술실로 들어갔고요. 저는 초조하게 수술실 밖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은 걸릴 것이라던 수술이 문으로 들어간 지 10분이 되질 않아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동그랗게 부푼 배를 하고서 딸아이가 다시 나오더군요. 침대에 누운 채로 딸은 눈물을 흥건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이 아이 이렇게 하늘로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 멀쩡한 아기를 어떻게 그래? 내 딸인데. 내 딸이 아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 과정을 듣는데 개월수가 많아 실제 아기를 출산하듯이 출산하고 그 후 팔다리가 다 있는 멀쩡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낸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딸은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기는 사람의 형체로 너무 자라 있었고 제 딸의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딸은 미혼모의 길을 택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딸의 이야기를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를 찾아가 단판을 짓자고 했지만 딸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진 한 장 없다고 했어요. 흥신소라도 이용해서 찾아보겠다고 하니 원치 않는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반대고 호적이라도 내 쪽으로 입적시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니 아이 부모가 동의하면 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호적에 제 손녀를 올리게 됐어요. 제 딸은 자신의 딸과 법적으로는 자매가 된 것이죠. 그렇게 산 달을 채우고 딸은 자연분반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3.3kg로 무게도 적당하고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 예쁜 아기였어요. 저는 아기를 낳는 것을 반대했지만 막상 눈앞에 손주를 보자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지점장으로 받는 월급이 꽤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딸은 학교로 휴학해둔 채로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주머니도 쓰고 편하게 몸조리를 하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세 식구가 되었죠. 아빠 고마워.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딸은 가끔 병원에 예방접종을 가거나 검진을 가면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몰래 눈물을 닦다가 들킨 적도 있었죠. 자신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딸마저 그런 신세가 되었다며 딸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딸에게 뭐라도 해줄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 저야말로 딸에게 화를 내고 싶은 기분이었죠. 왜 그렇게 경솔하게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는 놈에게 마음을 덜컥 줘버렸냐고. 대책 없이 그놈을 왜 기다렸냐고. 자기 몸 건사를 왜 못했냐고 말이죠. 그러나 눈물을 달고 사는 딸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상황은 그런 말을 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손녀가 돌이 되고 난 후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아주머니 쓰면서 아기를 돌볼 테니 너는 대학에 복학하라고. 딸은 아직 아기가 돌밖에 안 되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저는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른 직장을 잡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아이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냐고 딸을 설득했어요. 딸은 저의 설득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서울로 가더군요. 그렇게 딸은 아기를 저에게 맡겨두고 주말마다 아기를 보러 오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아기 봐주시는 아주머니와 또 근처에 살고 있는 누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웠죠.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한 끼 편하게 먹을 새가 없었고 밤중에 아기가 아파서 허둥지둥 응급실을 찾아가면서 예전 딸아이를 혼자 키우던 때 생각도 많이 나더군요. 혼자 애 키우는 게 내 팔짱가 하면서 씁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녀는 너무 예뻤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요. 지쳐있는 저를 보면서 옹알이를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쥘 때면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 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무사히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 인근 대도시의 고용약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의 학벌과 직업이 좋아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고 아기를 돌봐주는 분을 쓸 수 있는 형편도 되었지만 혼자서 애 돌보랴 일하랴 종종거리는 딸이 저는 내내 안쓰럽기만 하더군요. 반면 저도 일신의 변화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만년 부지점장으로 있을 수는 없어 퇴사를 결정하고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을 대기업 본사에 보내주고 관리해주는 아웃소싱 업체였어요. 아무래도 서울 부근에서 차리는 것이 맞아 저도 서울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두 정직원이었던 제 젊은 시절과는 달리 IMF 이후로 기업들은 자회사나 도급사를 끼고 상담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초반엔 수입도 불안정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점점 안정을 잡아가면서 수입도 일정해졌어요.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안정을 찾아갔죠. 딸 애는 일이 고되어도 집에 와서 손녀의 얼굴만 보면 행복해하며 웃었습니다. 사실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고 아이가 클수록 아빠의 부재는 어떻게 설명할지, 할아버지 딸로 호적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됐습니다. 손녀와 딸아이가 그런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처로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딸아이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였죠. 약사 일을 하다 손님으로 오가며 알게 된 사람인데 직업은 의사라고 했고 요즘 애들 말로는 썸이라는 걸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몰라요. 사귈지 어떻게 될지. 근데 나한텐 우리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은 못했고요. 딸의 말이 흐릿해진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워 하던 것이기도 했어요. 아직 젊디 젊은 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설사 결혼까지 가게 된다 해도 만약 그 사람이 딸 내 아이까지 품어줄 수 있을지, 상대 쪽 집안에서도 반대가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딸은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어서 누굴 좋아할 여력도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지만 어쩐지 그 의사란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턴 화장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나름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점점 이뻐지는 모습이 전 아비로서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딸아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됐고 집 앞 골목길을 둘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곤 조심스레 딸아이에게 사귀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이 있는 것까지 다 말했는데 이해해 주겠다고 했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보자고 했다고요. 그래? 내 아빠, 나 사실 연애 같은 거, 결혼 같은 거, 내 인생엔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이도 있는 내가 그래도 되나 싶긴 한데, 또 그러고도 싶고, 사람 마음 잘 모르겠어요, 아빠. 들어보면 그 의사란 사람은 결혼도 한 번 하지 않은 총각이었고,
집안도 무척 좋은 것 같았어요. 딸아이 말에 의하면 이미 예비 시부모님이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의 집안까지 좋으니 그 남자 쪽 집안에서 우리 딸아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벌써부터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 얼굴이 화사해지는 게 참 보기 좋았어요. 늘 일생을 종종거리며 살아온 딸아이인데 오랜만에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볕이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꽃처럼 피어가던 딸아이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건 바로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오래 가지도 못했죠. 딸애가 만나던 남자의 부모가 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건 알고는 난리가 난 겁니다. 딸애의 약국으로 찾아와 멱살까지 잡고 뺨까지 때리려 했다더군요. 아빠, 내가 미쳤던 거예요. 내가 우리 애를 두고 감히 그런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죠. 내가, 미혼모인 내가. 딸은 그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곤 제 앞에서 엉엉 울음을 토해냈어요. 서러워 울부짖는 딸의 옆에 손녀딸이 가까이 가 위로를 해주려 하는데 딸은 그마저도 못 견디겠는지 얼굴을 감싸 안고 울더라고요. 그때 그놈이 생각났습니다. 딸을 임신시키고 도망간 그놈, 만약 그놈이라도 서방 노릇을 했다면 우리 딸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정말 내 눈앞에 있다면 갈갈이 찢어발기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애꿎은 원망이 가슴에 차올라 고이고이 눈물로 떨어지더군요. 딸 애는 그 후로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직장도 나가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갖게 됐죠. 그래봤자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홀로 여행을 갔다 오더니 재정비를 하고 왔다며 씩씩한 웃음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나 우리 딸만 이제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딸이 나한테 얼마나 큰 보물인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었나 봐요. 나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 거니까 두고 봐요, 아빠. 딸애는 일부러 그리 말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고 그 후로는 더 바쁘게 일하며 지냈습니다. 아마도 제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고 어떻게든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등바등 그리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딸애만 생각하면 한숨이 폭 나왔지만 저도 그냥 모른 척 딸애를 위해 손녀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선물도 사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혹시라도 병에 걸리거나 사라지게 되면 딸애와 아이 둘만 세상에 남게 될 텐데 남편 없이 그리 홀로 늙어갈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기운이 절로 빠졌습니다. 딸 역시 저에겐 털어놓지 않았지만 가끔 자기 친구와의 통화에서 딸이 아빠 없이 자라게 된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놀아주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텐데 그때 딸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걱정된다며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기도 했죠. 미혼모의 삶이 이렇게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나름 몸소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과자. 엄마, 나 이거 봐봐. 그래도 한 가지 저와 딸을 힘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손녀의 딸의 재롱이었습니다. 우린 그 작고 따뜻한 온기로 한 걸음씩 세상을 딛고 있었고 힘을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딸도 저도 일에 매진하고 있었을 때였죠. 제 회사는 직원들이 늘어 더 확장을 했습니다. 저는 은행 재직 시절 알던 인맥들이 있어서 일을 따내기가 쉬웠고 콜센터 직원 고용 계약을 원하는 대기업들이 많았어요. 저는 기존의 관리자로 일을 쳐내기에는 너무 일이 과도함을 느껴서 새로 관리직을 몇 명 채용하기로 했어요. 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중 인상 깊은 친구가 있더군요. 큰 키에 사람 좋아 보이는 훈훈한 인상이었습니다. 운동선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덩치가 좋았어요.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범하게 카드사에 입사해서 일한 지 꽤 오래됐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면접을 보면서도 저도 손녀가 있다고 너무 예쁘다고 하자 그 젊은이는 자신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벌써 손녀가 있으셔서 좋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매니저라는 직함을 주고 김 매니저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죠. 카드사 본사의 경력이 오래되어서인지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은행 쪽 업무가 더 잔뼈가 굵었던 저보다 오히려 업무적으로 도움받을 일도 많이 있었고요. 고마워요, 김 매니저. 오늘 혹시 시간 되면 술 한잔 할래요? 내가 사죠. 나도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심심해서. 저야 좋죠. 그럼 제가 자주 가는 술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매니저와 저는 한 번씩 술도 한잔하는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업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는 고충을 이야기하며 저는 그렇게 정을 쌓아갔죠. 그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과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실 아내 아닌 여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더군요.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내처럼 소중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연애의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번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고요. 저는 순간 제 딸의 인생을 망친 그 유부남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매니저에게 술을 거나하게 먹고는 그런 식으로 부도덕하게 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아유, 많이 취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시죠. 대리 불러드릴게요. 김 매니저는 제가 술에 취해 그런 줄로 생각하고 그냥 내내 하면서 저를 부축하더라고요. 저는 김 매니저의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김 매니저 마누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그 후에도 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하산하면서 막걸리에 파전을 걸치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제가 그렇게 얼굴에 혈색이 돌자 딸이 저녁을 먹다가 묻더군요. 아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어, 아빠가 요즘 부하 직원 중에 굉장히 친해진 직원이 있거든. 그 녀석이랑 술도 한잔하고 등산도 하니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더구나. 그래요? 아빠가 사람을 다 곁에 두시고 좋으신 분인가 보네요. 그러면서 딸은 기뻐하면서 그럼 아빠랑 친한 그 직원분 언제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빠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더 신이 나서 지난 일요일 같이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봐봐, 여기 연두색 등산 점퍼 입은 친구, 이 친구가 바로 김 매니저야. 일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다.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사진도 찍었다니까. 그런데 어쩐지 폰 사진을 보는 딸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딸의 어깨가 조금 떨리더니 딸은 제 말에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방에 가서 쉰다고 했어요. 그 후로 며칠간 딸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아이 케어만 열심히 할 뿐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저는 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지만 무슨 일이든 있다면 이야기해 주겠지 싶어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무렵 딸이 저에게 떠보는 듯이 말을 걸었어요. 아빠, 그때 그 김 매니저라는 분하고 잘 지내고 있어? 어, 그 친구 잘 있지. 한번 오라고 할까? 딸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제 앞에 놓더군요. 저는 딸이 내민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딸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바로 김 매니저였어요. 그래요. 그 인간이 바로 내 딸을 미혼모로 만들고 내 손녀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든 채 자취로 감춰버린 그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딸에게 이 사람이 네 남자친구였던 그 새끼냐고 사진 한 장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름이 뭐냐고 물었죠. 딸은 사실 다 태워버렸지만 사진 한 장은 남겨놓았다고
아빠 폰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개명을 한 것 같아. 아니, 이 자식 왜 또 내 인생에 이렇게 우연히 나타난 거야? 정말 영문을 모르겠어.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아빠? 딸은 이리 말하며 눈물바람을 하는 것이었어요. 네, 겨우 잊으려 애쓰며 살고 있는 우리 앞에 그 자식은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거였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에 순간 할 말을 잃어 전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 하늘을 바라보며 차분히 머리를 식혔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회인 건 아닐까?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라 생각했죠. 복수할 기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의 인생을 내 딸이 겪은 그 몇 배 이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지금껏 내 딸이 겪은 이 힘듦을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머리 아프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김 매니저와 계속 친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김 매니저의 관심사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 매니저가 요즘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저에게 우량주 혹시 아는 것 있냐고, 혹시 정보 같은 거 있냐고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난 그쪽으론 잘 모르는데 혹시 알게 되면 알려줄게. 저는 이때다 싶어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며 감질나게 하다가 마침내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아예 지인들 주식만 돌려주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원한다면 소개해주겠다. 그런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오늘 띄워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일거리 삼아 용돈벌이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오랜 이 바닥의 경험으로 그래프상의 지표를 보고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잘 찍어내는 친구였어요. 큰 세력들이 작전을 들어갈 때 따라 돈을 넣었다가 빠지기 직전에 낌새를 채고 빼는 방식으로 저와 제 주변 지인들 재산을 꽤 불려줬죠. 저는 그 후 김 매니저와 술을 한잔 할 때마다 은근슬쩍 주식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리고 많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선물 거래까지도 이 친구가 하는데 아직 마이너스가 크게 난 적이 없고 거의 회복했다며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 매니저는 본인도 카드사에 오래 있었던지라 선물은 위험해서 내키지 않는다고 하고 처음엔 주식한다는 그 친구분 진짜 작전주를 아는 거냐고 못 믿는 기색이었어요. 허나 사람이란 본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옆에서 계속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주면 넘어오게 되어 있죠. 결국 지속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장기간 이득이 난 것을 확인한 김 매니저는 제 친구에게 주식 컨트롤을 맡기게 됐습니다. 아, 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믿고 갈게요. 처음에는 경제 모드로 1,000만 원 정도를 넣더니 6개월 이상 10에서 20% 수익이 나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잔금을 치르려고 모아두었던 2억의 대부분을 몽땅 밀어넣으면서 과감하게 투자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흔들려 자신의 재산과 대부분을 주식에 밀어넣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늘이 너에게 주는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이상 나 역시 니놈 눈에 피눈물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일부러 작전주 다 빠지고 난 한 템포 늦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손해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한테 사정이 있어. 친구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있지만 제 딸과 저의 사정을 듣고 그 원수가 그놈이라는 것을 알자 티 안 나게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에 응당하는 제 자산 관리 등의 일을 그 친구에게 더 주기로 했고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려니 역겨웠지만 저는 그놈에게 화끈하게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수익률이 잘 나자 김 매니저는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자신이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안 그래도 처가 돈까지 끌어 쓴 터라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는데 그걸 다 상쇄할 수 있을 수익을 대표님 덕분에 얻게 되었다며 고급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술까지 사더군요.
이게 다 대표님 덕입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정말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술을 붓는 그에게 전 빙긋 웃어주었어요. 그놈의 추락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그날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지금 주식 보셨어요? 주가가 갑자기 너무 휘청거리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자네 그런데 박 사장은 뭐라든가? 박 사장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던데요.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손실이 70%에 다 돼가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일단 나는 박 사장 말대로 기다려보려고 하네. 자네도 좀 기다려보게나. 겪어보면 나쁜 사람이 어딨나. 박 사장 말을 믿어야지. 그동안 이득 보게 해준 것도 있는데 경고망동하지 말고 기다려봅세.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 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로 달래며 사라진 그놈 역시 애간장이 타는 기다림의 고통을 겪기를 바라면서요. 곧 또 전화가 울리더군요. 아, 대표님,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이자라도 빼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본전 다 털리게 생겼다고요. 기다려 보게. 어디 박 사장 말 틀린 적이 있던가? 박 사장은 우리를 상대로 사기치거나 다른 소리 할 사람이 아닐세. 곧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고비야. 지금만 버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걸세. 난 일단 버틸 생각이니까 자네는 쫄리면 빼게나. 그 자식은 욕심이 많은 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딸과 본부인을 놓고 둘 다 가지려 했겠죠. 제가 분명 마음에 걸리면 빼라고 했는데도 그놈은 제 말에 현혹되어서 빼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며 버티더군요. 그 결과 그놈이 잔금을 치룰 거라던 2억의 돈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마침내 그놈의 재산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쾌감을 느꼈죠. 세상에 인과응보는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역시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대표님, 대표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카드사 일한 저보다는 은행권에서 임원까지 하신 대표님을 믿고 친구분께 맡긴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놈은 저를 죽일 듯이 고함을 지르더군요.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연습해서 줄줄 외우게 된 회심의 마지막 말을 날렸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순진하게 계속 기다릴 줄 몰랐지. 왜? 자네는 남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뒤통수만 쳤지 본인이 당할 건 생각 못했나? 남의 눈에 피눈물 뺐으면 언젠가 처절하게 당할 각오를 했어야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며 살게. 이 개자식아. 자네는 당장 해고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게.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딸을 기다리게 만들고 평생 가는 상처를 준 그놈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놈은 직장을 잘리고 주식으로 돈을 날려 처음에는 저와 제 친구를 고소한다는 둥 날뛰었으나 나중에 내가 누구의 아빠인지 알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감히 제 앞에 나설 수도 없었겠죠. 저는 그놈이 만약 제 앞에 나타나면 감방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찢어 죽이고 말겠다고 이를 갈았으나 역시 비겁한 놈답게 그냥 조용히 꼬리를 말고 사라지더군요. 그 후 금융 쪽으로는 취직한 흔적이 없었고 집도 이사를 갔는지 서울권에서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딸에게도 저의 복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안다면 손녀의 친아빠인데 라는 생각으로 또 동정심을 품거나 괴로워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딸에게는 사정이 있는지 이사를 간다고 하고는 직장을 그만둬 버렸다고 넌지시 말했죠. 혹시 아이 일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딸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냥 다시는 그 인간이 내 주변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그렇게 저는 딸과 손녀에게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좌우명은 인과응보가 되었네요.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요즘 저는 누구에게라도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 애쓰며 삽니다. 반드시 잘못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가슴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곧 봄이 오겠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